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돼서 기분 좋은 김범래입니다. 오. 왜? 평소와 다르게 상큼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봄이 됐는데 놀지를 못해서 슬픈 앤서입니다. 반대 급부로 가겠다. 네. 나는. 너가 행복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 우선 김범래와 섞이지 않겠다. 네. 그럼 제가 또 애매해지네요. 저는 요즘 배가 고픈 안내입니다. 왜 배가 고파요? 저 요즘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제가 태어나서 식단을 처음 해봐요. 이런 다이어트 식단이 있잖아요. 저 헤비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이 할 게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막 이렇게 좀 사람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건망증이 진짜? 진짜 정신이 제가 요즘 딴 데 있나? 자꾸 뭐 깜빡하고. 원래 깜빡하잖아. 아니에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심각한데? 개화나.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요즘 막 이런 데. 약간 그런 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문을 닫으려고 했나 열으려고 했나? 뭘 먹으려고 했지 이 정도겠지. 그것까지 아니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걸 냉장고로 가져가다가 멈칫한다거나. 뭔지 아시죠? 어제 점심 뭐 먹었어요? 어제 점심? 어제 점심? 기억나요. 기억나요? 바로 기억나요. 바로는 아니었는데. 자, 오늘도 댓글과 후원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먼저 읽어볼게요. 계좌 후원으로 라이언 황님께서 범례 생일비라고 해서 와.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생일비 어떻게 하셨지? 저희가 언급을 했어요. 언제요? 건망증이시죠? 진짜 심하다. 저번에 언급했다고요? 2번이나 언급했어. 2번이나. 우리 생일 하면서 했었지. 선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맞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물도 해놓고. 맞아, 장미꽃 쪄놓고. 자, 그리고 이상일님께서 5,000원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팟빵 후원으로 이제 고딕체 A님께서 한국인과 인종차별편에 1,000원, 그리고 로가로법에 안느의 저번 주 소개팅남 오랜만에 오셨네요. 100원. 나 소개팅 안 한 지 한참 됐거든. 그리고 고딕체 A님께서 이제 분노의 저널리즘에 3,000원, 그리고 원자에 5,000원, 그리고 식량안보편에 1,000원, 그리고 커피 중독 시대에 1,0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예전 거를 좀 재밌게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간 부산 감독기원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의 역사, 그리고 서울다움, 그리고 뉴스브리핑 58회 만나이 표준화에 500원씩 에나닉님께서 항상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사, 그리고 세계의 정세,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입장이신 분들의 댓글이 좀 있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설명인 것 같다. 저도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 너무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공정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글들이 우크라이나 편에서 약간 서술을 해요. 기사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참고를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서부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에 대해서 약간 선과 악처럼 제가 묘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정치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공부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더 공부를 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너무 칠러 세력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처럼 약간 표현을 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생각해요. 아니 내가 죄송하다는데 왜? 아니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저는 팟빵 댓글 중에 아까 고딕체이님 후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85회 원자편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재밌다고. 이 원자편이 제가 최애 에피소드 중에 하나여가지고. 진짜요? 진짜? 댓글 읽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의외다. 저는 원자 소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의외다. 근데 혹시나 최근에 유입된 분들 계시면은 옛날에 올라왔었던 과학 관련 에피소드들이 명작이 좀 많아요. 양자역학이라든지. 진짜 명작이죠. 소수라든지 하는 것들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댓글, 이거는 범리님이, 친정친미 어떤 댓글이었죠, 범리님? 저는 그... 하나밖에 못 봤는데 2개가 올라왔다고. 네, 맞아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2편 막바지에 어느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정권이 친 어디 성향이냐가 굉장히 뭔가 이건 국가의 존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느님께서 최근에 대한민국은 친중에서 친미로 돌아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시는 맞아요. 저는 청취자분들이 계셨어요. 김시민님 댓글만 하나 봐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대선에 대한 친중, 친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특정 세력의 친중이라고 하는가 그 근거가 궁금하다. 저는 그냥 이 사회에서 그 특정 세력의 이미지가 그렇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럼 저도 궁금해지는 게 그럼 그 특정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으며 왜 사람들은 특정 세력을 친중 세력이라고 하는지도 저도 또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고민 없이 했던 말이었다. 네, 그리고 이 이미지가 해외에도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댓글에서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이 중국을 까면 진짜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해외 댓글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아요를 많이 받아요. 본편에 들어가도 되는 말인가 이거? 아마 삭제될 것 같지만 아무튼. 아니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해외 사람들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친중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왔을 때 뭐 기뻐한 거는 뭐 시진핑이고 막 이런 식의 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그런 이미지들은 과연 어디서 왔으며 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왠지 아세요? 글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친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그럼 그런 이미지를 본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친중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본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친미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글로리님께서 장거리 운전 중에 지지익선을 듣다 보면 여자친구와 이야기거리가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분에게? 저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그렇게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저희가 준비해보고 약간 연애와 결혼과 이혼 막 이런 뭔가 맵고 짜고 재밌는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발제로 넘어갈 건데요. 안느님께서 조금의 그 어려움을 딛고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오셨어요. 친중, 친일, 친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 얘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라는 것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죠. 무조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더 곤란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대망의 마지막 3부작의 마지막. 아직 안 끝났구나. 네네. 맞네, 대망의 맞네. 마지막의 파이널의 라스트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몇 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쓰는 질문들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에 답하기 위해선 나의 외교적 스탠스, 나의 외교적 태도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얘기하기 머뭇거려지는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을 막 드릴 텐데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본인의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사태가 우리한테 일어났을 때 우리 전 국민적인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작해볼게요. 자, 동일한 주제로 지금 3주차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잠깐만 하고 바로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대한민국 얘기 그리고 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현재까지 녹음일 기준 22년 4월 초에 아직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자, 러시아는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모양새예요. 키이우 점령은 좀 포기를 한 것 같고 원래 친러시아 세력이 많았던 동부와 남부의 병력을 집중하면서 교전을 하고 있고 좀 기사들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분단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그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조금 있었는데, 자, 이러한 와중에 4월이 되면서 이제 봄이 됐어요. 2월에 개전을 했지만 이제 4월 봄이 왔는데, 자, 이래서 이제 좀 눈이 녹고 주변이 환해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전쟁의 참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봤을 텐데, 수도 키이우의 서쪽하고 좀 위쪽,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로 치면 약간 일산쯤에 되는 위치에 무차별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게 밝혀졌죠. 네. 그래서 부차 학살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민간인이 차량을 몰고 가고 있는데 탱크로 밟아서 그냥
뭉개뜨리고요. 도륙이 난 민간인 시체도 있었고 강간 살해가 의심되는 민간인 시체도 있었고요. 저번화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현 우크라이나 정부를 나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군이 들어왔다고 명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불쏘시개로 배에다가 그 나치 문양 그걸 새긴 상태로 사망해 있는 민간인 시체도 발견이 되고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야만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지금 4월 8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에서는 정지가 결정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선전이다 혹은 자작극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예전에 냉전 시대가 한참 심할 때 했었던 무기 대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 전략적 지원을 하는 건데 무기 대여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제 좀 더 스텝이 남긴 했지만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전보다 더 강한 무기와 전략적 보급 지원이 펼쳐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은 진행 중이고 이게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전범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의 역사를 우선 차치하고 뭐 정치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기원이 어쩌고 저쩌고 다 차치하고 제국주의나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그렇고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중국 때문에 대한민국과 대만이 크고 작은 외교적, 문화적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처음 우리가 알아볼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 먼저 알아볼 것이 대만인데 그 이유가 있죠. 중국이 가장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는 영토입니다. 대만. 중국과 대만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꽤 길어요. 네. 꽤 예전부터 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근대 중국 정치사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운 겁니다. 네. 당 두 개가 싸웠어요. 국민당에는 장제스, 공산당에는 마오쩌둥이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1946년에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내전이 발발을 했고요. 1949년 4월 23일에 공산당이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까지 함락하면서 결국에 공산당이 이깁니다. 마오쩌둥이 이긴 거죠. 이후에 장제스가 250만의 군대나 자기를 따르는 민간인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이걸 이제 국부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장제스가 빠지면서 지금 중국 대륙 본토에는 공산당만 남았죠. 그래서 거기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대만으로 도망쳐온 그 장제스를 포함한 그 세력이 만든 게 지금 대만이죠. 네, 중화민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냥 한 문장으로 퉁쳐서 얘기를 하면 중화민국, 대만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요. 지금의 중국, 본토 중국이죠. 본토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은 나라가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나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긴 하죠. 네네. 자, 이 상황에서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러시아랑 비슷합니다. 대만은 뭐다? 우리 거다. 중국 거다. 중국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의 중국이다. 네. 민족의 분열을 통합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금 안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중국. 중국은 단 한 점도 작아질 수 없다. 이 이제 민족 정신이 있죠. 근데 그 말 자체는 멋있지 않아요? 중국은 단 한 점도 작아질 수 없다. 근데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그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귀속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뭐 노골적입니다. 뭐 이거는 뭐 물밑 작업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실제로 자, 러시아의 정보당국, 우리나라의 국정원처럼 러시아의 정보당국 FSB에서 유출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공습 계획을 세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언제냐? 22년 가을. 고신의 곳. 네네.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임기 및 3연임을 위해서는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슬프네요. 이래서 연임을 하면 안 되나 봐. 저는 가끔 우리나라에 연임 제도가 없잖아요. 네네. 그게 좀 불만스러울 때가 좀 있었거든요. 2연임, 3연임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죠. 네. 근데 저런 걸 보면은 푸틴이나 시진핑을 보면 이래서 없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공개석상에서도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 곧 우리 모든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침공 계획이 있었다고 기밀보고서에 나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면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 3일 내에 함락시키고 점령했으면 약간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안 지켜주네? 뭐 서방이 뭐 안 지켜주네 딱히. 이렇게 하니까 중국도 그럼 나도. 야나도 하는 거지. 그치. 야나도 해서 대만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언제? 22년 가을에. 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합병하고 22년 말에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다. 약간 이런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거듭하면서 지금 세계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이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대만의 국방부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5년쯤에 전면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직접 했는데요. 그 이유가 2024년 대만의 차기 총통선거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대만의 정치사를 살짝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때 우리가 한번 봤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느냐가 국가의 존립에 굉장히 중요한데 대만도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면 현재 대만의 집권당, 현재 여당 같은 느낌이죠. 집권당은 민진당이에요. 민진당. 민진당. 네, 민진당은 급진 독립파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에 있는 거예요. 극 독립파. 네. 이에 이제 야당에 해당하는 반대파가 있겠죠. 반대파가 이제 국민당입니다. 국민당. 이 국민당은 중국과의 융화를 주장을 해요. 근데 융화라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자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피력을 해요. 그래서 이 민진당과 국민당이 이렇게 양당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급진 독립파가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 다음 차기 총통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급진 독립파인 민진당이 한 번 더 승리하게 된다면 중국이 칼을 빼들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만에서도 이거를 이제 국방부장이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제로 이런 움직임 자체는 있었습니다.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중국에서 2021년 작년이죠. 대만의 기업인 파이스턴 그룹에 약 2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를 해요. 갑자기 대만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진출한 대만 기업에게 벌금을 매긴 겁니다. 명목은 이거예요. 환경보호를 위반했다. 뭐 어쩌고저쩌고를 위반했다 이래서 200억을 날렸는데 우선 벌금의 규모가 좀 세기도 했고요. 그 벌금의 당위성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업이 대만의 민진당에 크게 정치적 헌금을 하는 걸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해요. 중국의 돈으로 대만 독립 자금을 대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대만 기업 목줄을 잡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민진당에다가 뭔가 정치적인 후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강요가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계속 돈을 벌고 싶은지 민진당을 지지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대만 기업과 민진당 정권의 관계를 끊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민진당 정권의 정치 자금의 줄을 끊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을 승리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뭔가 다음 스텝을 밟겠다라는 노골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정치 공작을 하는 대만 내의 중국 스파이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 그러니까 총통선거가 2020년에 한 번 있었는데 중국 자금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5명이 징역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에게서 돈을 받아서 우리 이제 민진당 그만 뽑자라는 이런 공작을 하는 금품을 막 나눠주면서 그 정치 공작을 한 5명이 붙잡히는데 징역형을 받는데 이들의 국적이 중국 국적을 가진 사업가들이었거나 대만인과 결혼해서 대만 국적을 취득한 전 중국인들이었어요. 전원. 그래서 이런 스파이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중국도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제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죠. 네. 지금 중국이 사실 좀 조용조용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집중돼 있죠. 지금 중국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한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만 주변에 그 미국 함대가 그냥 돌아다녀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뭘 하려고 하느냐. 대만에 친중국 정부를 세운 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시켜서 흡수 통일하겠다. 라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물론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중 제재를 위한 최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만이 있음으로써 중국이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다로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대중 제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수기 때문에 대만 침공이 만약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미국은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스스로 중국에게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일본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 대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은 일본이 또 동의를 해요. 네. 왜 동의를 하냐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대만이 살짝 껴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일직선 사이에 껴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대만이 중간에 살짝 껴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함대와 일본의 함대가 바다에서 붙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죠. 똥줄이 타죠. 네. 그래가지고 대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일본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요. 대만의 이런 침공이 어려울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미국과 일본 때문이에요. 자, 미국은 누구나 알다시피 군사력 1위죠. 일본이 군사력 5위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으로 보면 미국이 1위고요. 일본이 3위예요. 네. 이 두 나라가 한 팀으로 짬짬이를 맺고 중국과 싸운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에서도 엄청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만을 절대적으로 침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흡수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만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강한 동맹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보다도 조금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가까운 건데. 왜냐하면 2020년 3월에 미국 상원에서 이런 법안이 하나 나옵니다. 타이완 동맹보호법. 코리아 동맹보호법 이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타이페이 법안이라고 불리우는 타이완 동맹보호법이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미국 행정부는 대만의 국제 외교 관계 복원은 물론이고 국제기구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대만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3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관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어떻게 보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정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맥락이 있네요. 그럼요. 중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보면 대만과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린 한민족이고 우리끼리 분열을 통합하겠다는데 저기 태평양 건너서 M1 국가에서 무슨 타이페이를 보호하겠다고 상원 결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 뭐 돼? 이거지. 그렇죠. 근데 뭐 돼. 그치, 뭐 되지. 근데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때 얘기가 나온 거긴 한데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가리지 않아요. 친대만. 대만의 견고한 동맹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뭐 공화당이든 다른 쪽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 분야의 석학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해서 우리가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게 큰 틀로 보면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싸움인데 그쵸.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만에 적극적이면 중국에서 이놈하죠. 그러니까 우린 다 껴있잖아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중국 국자관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과 중국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이 한판 뜬다라고 하면 누가 중국의 적이 되느냐를 자기들이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누가 중국에 맞서 싸울 것인가. 한미가 공동 대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크게 써있대요. 한국과 미국이 같이 대응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한미의 군사동맹으로 인한 연합참전이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싸워요. 우리 대한민국의 20대 젊은이들을 병사들이죠. 대만 상황에 파병한다라고 했을 때 동의할 수 있나요? 제가 동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제가 동의한다고 뭐 되나요? 아니요, 뭐 동의를 하고 안 한다고 해서 뭐 정책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런 국가의 결정이 바뀌지 않겠지만 국민 정서라는 건 따로 있잖아요. 그쵸. 찬반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명분으로 따지면은 대만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로서는 저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제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파병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다. 네. 그런 느낌. 안누님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뭐 대만 파병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파병이 있었잖아요, 계속. 네네. 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대만 파병 뭐 이번에 특별히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근데 앤서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병이 되는 그 군사 개개인의 그런 거죠. 뭐 마음가짐이라던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제 최근에 보니까 이 파병이 그러니까 신청해서 가는 파병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전쟁 발생으로 인한 파병은 국가에서 결정을 하죠. 특정 부대들이 호출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대들에 있는 사람들은 파병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부대들인 거고요. 그렇죠. 사실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된다라는 걸 근데 모든 군대가 그렇긴 하죠. 근데 모든 군대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파병을 가는 군대는 또 되게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군사작전을 위해서 파병을 하는 그 특수부대들은 그런 게 있는데 지원을 이미 한 거죠. 근데 전쟁 유사 상황이 발생해서 징병되는 거는 사실 선택은 아니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참전 수준인 거죠. 그렇죠. 참전이죠. 참전. 우리 지금 대만 파병도 참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부터 사실 의견이 엇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파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참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왜냐면은 최근에 제 친구 남자친구가 군인인데 파병을 갔대요. 어느 나라였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해서 갔대요. 신청해서.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걸 막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참전이 맞는 단어일 것 같긴 하네요. 참전을 해서 대만을 위해서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런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자유진영과 공산 세력의 전쟁은 있었습니다. 1955년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실제로 저희의 아버지보다 조금 더 높은 세대분들,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그분들께서 좋든 싫든 여러 부대가 이제 파병을 갔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한 나라입니다. 정말요? 네, 2위국이에요. 2위국. 베트남 전쟁에. 엄청나게 30몇만 명 보냈을걸요? 네. 그러면 만약 우리는 대만을 위해 싸울 수 있는가? 그런 얘기가 또 우리의 사회에서 뭔가 결정할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일본과 같은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가? 우리는 자유진영이니까. 그치. 일본과 같이 싸울 수 있는가? 등을 맞대고 서로의 등을 맞대고 서로를 믿고 싸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참 어렵죠. 네.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요?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그쵸. 단일 감정이라는 게. 뭐 근데 그게 발현되는 게 있고 발현되지 않을 때가 있지. 전시 상황에서 쟤 일본군이야? 안 해.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뭘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세서.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반일 감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일본이랑 지금 약간 진짜 적대 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곧 싸울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사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적대를 하고 있는 건 지금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군과 같은 편에 서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될 만한 일이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앤서님도 하고 싶은 말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은 지구인이 대동단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반일 감정을 떠나서 뭔가 특정한 다른 세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만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2024년 새 총통 선거가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때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행동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 예가 나오고 있고 2024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기밀 보고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2년 가을에서 24년으로 약간 미뤄진 느낌이 있는데 별일 없기를 좀 기도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형제가 우리의 위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냐? 뭐 사실 북한은 나라가 아니지만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꼽아요. 자, 2021년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세대별 주변국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전체 세대에서 호감도 1위는 어느 국가일까요? 제일 좋아하는 국가. 미국? 미국이었고, 근데 사실 누굴 좋아하느냐 사실 관심 없죠. 누굴 그쵸? 싫어하느냐. 최하위 3개국이 북한, 중국, 일본이에요. 네. 북한, 중국, 일본. 네. 그리고 전 세대를 통틀어서 최하위 1, 2, 3위를 뽑아보면, 그러니까 호감 순으로 나열을 할게요. 북한, 중국, 일본 순으로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북한보단 중국이 싫고 중국보단 일본이 싫다. 이게 전 세대의 결과입니다. 네. 모든 세대의 언제라고요, 결과. 이게 작년. 근데 이게 20세대와 30세대로 가면 이 결과가 역전이 돼요. 자, 우선 30대는 누가 더 싫습니까? 이러면 북한 다음, 일본 다음, 중국으로 역전돼요. 북한, 일본, 중국. 그쵸.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중 누가 더 싫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더 싫다라고 바뀐 거죠. 네. 근데 20대로 가면 또 바뀝니다. 20대는 누구를 제일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본 다음, 북한 다음 중국이에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일본이 한 단계 올라왔다는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사실은 20대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률이 압도적입니다. 이거 해주셨었죠?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을 역전한 첫 세대라고. 그거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했어.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밥 먹을 때 얘기했어요? 네,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했어. 나 방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방송처럼 얘기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예. 되게 네.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20대들은 북한보다 중국이 한국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보다는 일본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세대 차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한국 문화, 역사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및 역사 왜곡. 이게 이제 중국이 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이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황사 피해. 그게 2위였고, 중국발 코로나19 피해. 이게 또 3위. 그리고 이어서는 국내 기술의 탈취를 노리는 중국 기업. 이런 식으로, 이래서 중국이 싫다라고 답변을 한 거고요. 그 이외의 선택지 중에 이제 인권 문제, 독재 문제, 교양이 없다라는 네네. 그런 선택지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싫다라고 20대들이 답변을 한 겁니다. 뭔가 현 시점의 손해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더 톱파보면,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반일 감정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참 신기한 사실입니다. 반일 감정은 외교적 감정이 아니죠. 저희는 그쵸. 민족 감정이죠. 대한민국이라면 일본과 맞서 싸워야지. 한일전은 항상 뜨거운 것이고 한일전에선 져서 안 된다. 이런 민족 감정에 요즘의 20대들은 무조건적인 동의는 하지 않는다. 공감은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느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사석에서 얘기하면서 뉴스 얘기를 했는데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을 앞선 첫 세대라는 얘기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꼭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대선이 끝났는데 제가 읽어본 해석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젊은 세대, 10이나 20세대는 반일 감정, 빨갱이론,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서 동의율이 낮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들에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역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너무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빨갱이다 하는 것과 독재 철폐 유신타도를 외치던 민주주의 세대 그리고 반일 감정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토픽들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10, 20 세대들이 그다지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외교적인 행동에 있어서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교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여기서 시진핑이 정말 열받는 소리를 한번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아니요. 맞나요? 자기가 중국의 역사를 좀 알려주겠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에게 역사를 좀 알려주겠다라고 하더니 남북한은 중국 역사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해? 진짜.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갔다 와서 이제 그 미국 언론사들이랑 인터뷰를 또 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중국에 가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외교부가 정말 강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에서도 막 벌벌 떨었어요. 야,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미친놈 아닌가 이러면서 그래서 미국 매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남한 사회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우려를 표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이런 노골적인 언행은 남북한을 결국에는 중국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네. 그리고 침략 정복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굳이 꼬투리를 물고 계속 끌고 가면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거였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안에 포함된다. 막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젊은 층들을 선두로 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최근의 반중 감정은 이런 중국의 뻔뻔하고 선을 넘는 외교적 태도 때문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은 꼭 젊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많은 세대에서 좀 공감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공감을 안 할 수 있죠? 그건 그렇죠. 네,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자, 만약에 중국이 한반도에 북한을 포함해서입니다. 한반도에 무력으로 개입을 한 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대만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측을 해요. 대만 먼저 접수하고 그 이후에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이후의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린 얘기들은 전문가의 의견과 여러 이야기를 짜집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론 이런 게 없습니다. 이쪽에는. 네. 자, 대만을 무력으로든 비폭력으로든 하나의 중국에 편입하게 되면 우선 미국과 그 미국의 동맹국들의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에서는 좀 약해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대만을 뺏기는 순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펼칠 수 있는 그런 패권이 적어진 거예요. 대만을 지켰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들어갔으면 이제 미국 발이 좀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대상은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대만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노릴 때까지도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북한이 중국에 흡수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거를 북중 합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북한이 과연 김정은 이후에 4대 세습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유지하더라도 인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중국이랑 북한이 전쟁을 할까요? 싸운다고 하면 아닐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만약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인민들은 사실 뭐 딱히 반대를 할 그런 건덕지도 없어요. 그래서 흡수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북한의 친중 괴뢰 정부를 세워서 뭐 약간 그 앞에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네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좀 있어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중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중국과 흡수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대하고 무기를 들고 올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손가락 빨며 지켜봐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지 자체가 좀 편파적인데요. 왜요? 손가락 빨고라뇨.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손가락 빨고 지켜본다를 고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잠잠히 우려를 표하며 예. 근데 초조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우크라이나처럼 일단 같은 국가 아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합병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과연 우리에게 무기를 들고 북진을 할 명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서. 있잖아. 우리는 있나?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코리아잖아. 같은 나라고 분단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과 옛날 서독 동독의 느낌이잖아요. 지금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이상한데? 근데 이게 그 앤서님의 의견에 좀 더 주장도 있긴 해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남처럼 살고 있다가 북한이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갑자기 형제가 돼서
원래 우리 형제였어 이러면서. 사실 남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남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앤서님의 주장을 하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의 마지막 끝은 그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통일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통일을 생각하면 그쵸. 경제적 득실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섞이고 어쩌고 뭐 그런 거 이제 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통일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생존은 통일이다. 그쪽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2018년 데이비드 캉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비즈니스 앤 이스트 에이시안 랭귀지스 앤 컬처스과의 교수님, 이런 과가 있군요. 이 데이비드 캉 교수님의 미시간 타임즈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한국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 몇십 년 전만 해도 통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쵸. 통일 자체는 해야 된다가 커먼 센스였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한테 통일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왜냐면 그거 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내려가는 건 남한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력으로 그쪽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물음이다. 통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되냐? 우리는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 땅은 누가 가져야 되는가? 1번 일본, 2번 중국, 3번 남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확신하건대 대한민국 사람의 100%는 모두 한국이라고 답할 것이다. 맞죠. 이렇게 한국을 잘 알아 이분. 그러게. 이렇게 역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무력 통일이 아닌 흡수 통일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평화롭게 북한을 중국의 일부로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떤 정서를 공유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참 내용 준비하면서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선 상위권인데 주변에서 반에서 꼴찌다. 주변에 너무 입김이 센 나라가 너무 많고 그 사이에 껴서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전 이 내용을 준비하고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조금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서로 다른 나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철없는 소리. 종전하고 그냥 각자 인정해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답변에 설문조사를 보면 꽤 많아요. 그쵸. 그냥 남처럼 살면 되지 않나요? 라는 그 문항에 대한 동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데이비드 칸 교수님의 질문이 참 예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붕괴됐을 때 그 땅은 누가 가져야 되나요? 그럼 나도 한국 아닌가? 남의 나라라고 남의 나라처럼 살자곤 설문했는데 그래도 걔네가 무너지면 우리 거지. 약간 이상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무너지면 중국이 가져갈 것 같지 않아요? 시도할 것 같죠, 왠지. 네.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 기밀 자료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북한 붕괴 시 누가 그 영토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의 기밀 자료였나? 어디 기밀 자료가 공개됐는데 평양이 약간 세계 공동 정부가 생기고요. 네. 북한 중에서도 북쪽이 중국이 가져가고 남쪽을 한국이 가져가고 약간 동쪽을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약간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아니 저 끝까지 남한이 가져가야지 중국이랑 미국은 왜 들어오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한 점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흡수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시나리오까지는 아닌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 중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북한은 땡큐 형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인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북한도 이제 사실 북한이 중국에 빌붙어 먹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붙어 먹는 거지. 모든 거 간이고 쓸개고 중국에 다 내주고 우리나라 잡숴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북한은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김씨네 가족들이 있죠. 프라이드가 있지. 집권을 하고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 야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도 만들고 하는 거죠. 자기 방위를 위해서. 불법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완전 기어 들어가진 않을 텐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김정은 다음 세대.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아까 대만도 차기 총통 선거. 그러니까 언제든 정권이 바뀌는 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취약한 시기? 그래서 김정은 이후에도 북한이 지금처럼 있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오면서 북한은 점점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점점 강성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때쯤 됐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게 정권 교체로 인한 북한이 점점 이렇게 약소해지잖아요. 지금 저도 느껴져요. 이게 10년 전 북한에서 지금 북한이 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이제 정권 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저런 공산 국가의 말로라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저 나라가 잘 될 시스템이 없고 마지막에 결국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은 엄청 강성해지고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물론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폐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유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자유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죠. 그런 거 택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로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걸 보면 러시아도 그러고 있고. 근데 러시아는 사실은 네. 더 그러니까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다는 게 경제적으로? 해가 지고 있다. 해가 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점점 뜨는 나라가 아니 옛날 일이잖아요. 러시아가 뭐 미국이랑 맞짱 뜰 때도 옛날 일이지. 그렇죠. 근데 중국은 엄청 크고 있잖아요.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무조건 저런 공산주의 국가 나라들이 항상 지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앤서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백두혈통 정권 있죠. 그들이 무너지는 방식에 따라서 백두혈통 정권이라는 말이 너무 웃기네. 나 그런 말 처음 들어. 네네, 어쨌든. 네, 아무튼 그 인간들이 무너지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 게, 이게 만약에 지금 북한이 배가 굼고 있는 상황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인민들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 정권을 무너뜨렸다? 라고 생각하면은. 민중봉기가 그쵸? 일어나서 무너졌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남한 정권이 이제 북한이랑 합병이 돼서 우리가 그쪽을 먹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그러니까 세력이 좀 시들어가고 있을 때 중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그들이 결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흡수합병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무슨 명분을 가지고 너네 그래선 안 돼 하고 타격을 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 어려워요, 같아요. 좀. 그리고 실제로 방금도 민중봉기에 의한 쿠데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강대국들이 쿠데타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도 여러 이제 나쁜 짓 많이 했죠. 미국도.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쿠데타 세력을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북한의 쿠데타를 이끌어낼지도 모른다.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민중봉기 이미 친중이 이미 친중인데 더 친중으로? 그러니까 친중 정권이라는 건 말이 친중 정권이지 괴뢰 정권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과 인터뷰를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동안 별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네. 저도 안느님 의견에 공감을 해요. 옛날에는 북한이 좀 미친 짓 많이 했습니다. 서해교전 포함해서 연평도 사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정말 미쳤나? 이렇게 한번 약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막 그래서 강성하게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 막 한참 그런 기조가 2010년대에 많았는데 요즘은 별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이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그래 북한이 있었지. 얘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내용을 진행해 보면 CNN의 국제 전문 진행자인 파리드 자키리아라는 이런 앵커가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제 정세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한과 북한이 사이좋게 평화 통일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사이좋게 평화 통일을 하면 자유진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장 우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했던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북한이 내부의 문제로 붕괴를 하고 남한이 이를 수용하여 흡수 통일을 하게 되어서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이에요, 지금. 미국과 우호적인 한국, 심지어 미군이 상시 주둔하는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간 북한이 개발해놓은 핵무기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2013년쯤에 있었어요. 근데 뭐 핵은 폐기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때처럼. 우크라이나도 소련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다 폐기했는데 그런 비슷한 모양새가 한반도에서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주 언급되는 건 과연 중국과 한국의 마찰로 인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무력으로 북한을 들어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한민국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외교적 혹은 물리적 마찰이 생겼을 때 과연 일본은 한국의 편을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미국은 싸우라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한미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를 항상 주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일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싸운다면 만약에 일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이에 대해서는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지금 듣는 분들도 의견이 다 갈릴 거예요. 아까 여자친구분과 장거리 운전 중에 듣는 분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싸울지도 몰라요. 말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 토픽이냐면 최근 대선에 당선됐던 윤석열 당선인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독립단체,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하던 거기서부터 이제 혈통을 이어오고 있는 독립단체에서 정말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대한민국의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군이 들어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게 중론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미국은 일본 보고 개입하라고 할 겁니다. 네. 자유진영이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동맹이 끈끈해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라니까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꽤 지배적인데 일본도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의견은 생각보다 일치하는 편입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을 당한다면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한일이 좀 비슷한 의견을 내요. 근데 한국의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는 양국 다 동상이몽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외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걸 알아볼 때마다 예전에 막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에요 막 쓰잖아요. 대통령 못할 것 같아. 힘들어. 힘들어. 시켜줘도 안 해. 이거 외교부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중국이 이제 세력 확장을 좀 야심이 있잖아요. 지금 야망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추진을 하냐면 한족 대량 이주라는 정책을 좀 펼쳐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좀 접근해서 내 땅으로 만들고 싶은 그 지역, 좀 지배하고 싶은 지역에 중국인을 대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한족들을 대량으로 정착시켜서 그 지역의 문화적이나 경제적인 대부분의 것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이미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족 대량 이주라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슷한 전략을 북한이나 남한에 시행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사실 실현 가능성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대규모의 중국인을 특정 지역에 많이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약 지역구 선거를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한족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만의 약간 자치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했던 것과 똑같이 만약에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 특정 지역에 너무 중국인이 많아서 북한이든 남한이든 자기들이 독립하겠다. 독립을 승인해달라. 그러면 갑자기 중국이 너희들의 독립을 승인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게 지금 러시아가 가지는 스탠스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전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출산이랑 같이 생각해보면 완전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무섭긴 한데 네. 사실 러시아가 택하고 있는 전략이 거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비슷한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의 야욕이 어디까지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의 얘기는 여러 기사나 오피니언이나 연구 자료들을 되게 짬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뭐 중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나 위치, 주변 국가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를 맞춰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분명히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들끼리 막 얼굴 붉히면 싸우고 이렇게 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내서 불편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사안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쳐들어올 걸 알았다면 국민적인 그 관심사를 규합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좌우로 갈라져서 친러니 친서방이니 막 엄청나게 그 핑퐁을 날리면서 서로 대립을 했는데 대한민국도 지금은 당연히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한 발 앞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일본에 대한 우리의 생각, 미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 중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 북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좀 더 근실이라고 보면 대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그런 걸 좀 한 발 앞서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3부작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이 코로나 직전에 좀 종전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떠올려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거를 떠올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종전을 그러니까, 할 걸 그랬다? 내가 할 걸 그랬다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좀 물살을 잘 타서 그때 종전을 했더라면 지금 하는 고민에서 조금 더 단순해지는 지점이 생길 거잖아요. 종전을 하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맞이할 정권에서 또 종전을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할지는 행동을 모르죠. 할지는 좀 미지수처럼 보여서 그 점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는 이제 본면님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듣고 왜 이런 얘기를 얼굴 붉혀가면 꺼내냐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놀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지만 이걸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선 팟캐스트를 안 들을 것 같고 제 말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뭐 얼굴 붉히고 좀 싸우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성장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꽃밭에 사는 사람들 같거든요. 3부작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얘기를 하면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키예프 공국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대만,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까지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외교적 방향과 다르게 개인마다 생각하는 외교적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개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청취자분들 중에 좀 불편하고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